2019년 평양 만수대 주방 김정은의 식사를 책임지는 특별구역에서 25세 여성 요리사 박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김 씨 일가의 식탁을 책임진 가문이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가 준비한 요리에서 독극물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매 끼니마다 먼저 맛을 봐야 하는 검독관 역할을 하던 그녀는 독살 음모의 누명을 쓰고 보위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조사실에서 나온 그녀가 본 것은 처형당한 아버지의 시신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식탁을 지키던 충성스러운 가문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된 거죠. 남은 가족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운명이었어요. 평생 최고 지도자를 위해 요리했던 여자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평양 만수대 특별주방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김일성 주석의 전용 요리사였고 아버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거쳐 김정은 동지까지 모신 3대 요리사였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김 씨 일가의 식탁을 책임지는 특별한 가문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늘 주방에 있었어요. 8살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만수대 주방에 출입했습니다. 그곳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곳이었어요.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냉장고들, 최신식 조리 기구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식재료들로 가득했지요. 할아버지는 제게 칼 쓰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칼은 요리사의 혼이다. 정성을 담아 다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의자에 올라서서 할아버지가 물을 채 썰고 고기를 다듬는 모습을 넋 놓고 지켜봤어요.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예술이었습니다. 주방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경호원들이 총을 들고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CCTV가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요리사들은 한마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지요.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한 번의 실수가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다고요. 10살 때 처음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제 역할은 단순히 채소를 씻는 것뿐이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긴장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분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준비한 요리는 평양냉면이었어요. 국방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신다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면발 하나하나의 굵기까지 신경 쓰며 정성껏 만드셨어요. 육수는 24시간 동안 끓였고 고명은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 올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경호원이 주방으로 왔어요. 맛있게 드셨다는 정갈이었습니다. 그 순간 주방 전체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요리학교에 다니면서 낮에는 이론을 배우고 저녁에는 만수대 주방에서 실습을 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일반 식당이나 호텔 주방에서 일하게 될 테지만 저는 이미 제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특별히 엄격하셨어요. 다른 요리사들보다 100배는 더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칼질 연습을 했고 밤늦게까지 불 조절 연습을 했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어도 참아야 했어요. 16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장례식에서 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어요. 요리사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주방에서 혼자 우시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빈자리는 아버지가 채웠고 저는 아버지의 보조로 정식 발령을 받았어요. 이제 저도 만수대 주방의 일원이 된 겁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일이었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길이 정말 제가 원하는 길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사치였어요. 저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운명을 타고났으니까요. 3대째 이어진 가문의 전통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칼을 잡고 다시 도마 앞에 섰어요. 이것이 제 삶이고 제 의무였으니까요. 25살이 되었을 때 저는 아버지를 보조하는 부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식사를 직접 담당하게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 따랐습니다. 특히 가장 두려운 의식이 있었어요. 바로 독약 시식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음식이 완성되면 제가 먼저 맛을 봐야 했어요. 혹시 모를 독극물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은수저로 한 입씩 떠서 입에 넣고 삼키는 순간 저는 늘 죽음을 떠올렸어요. 만약 정말 독이 들어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을 테니까요. 처음 시식을 했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수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것도 우리의 영광이다. 최고 지도자 동지를 지키는 일이니 자랑스럽게 생각해라라고요.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기보다는 무서웠습니다. 시식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어요. 먼저 국물 요리부터 시작해서 밥, 반찬, 고기 순서로 맛을 봤습니다. 각 음식마다 30초씩 기다리며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보이부 요원이 옆에서 초시계를 들고 지켜봤습니다. 한 번은 생선찌개를 시식하다가 목에 가시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기침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만약 기침을 하면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참으며 물을 마셨어요. 다행히 가시가 넘어갔지만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시식을 하다 보면 미묘한 맛의 변화도 감지해야 했어요.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김치찌개 맛이 평소보다 약간 싱거웠어요. 저는 즉시 보고했고 조사 결과 소금을 넣는 걸 깜빡한 조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리사는 그날로 주방에서 쫓겨났어요. 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 선배 시식자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음식을 맛보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달려와 음식을 모두 압수했고 조리사들은 전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선배는 지병이 있었던 거였어요. 음식과는 상관없는 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주방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가 독을 탈까봐 재료 보관실에 자물쇠가 3개나 더 달렸어요. 시식 외에도 또 다른 공포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 동지의 입맛이 까다롭다는 점이었어요. 어제 맛있게 드신 음식도 오늘은 입에 안 맞는다고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방장이 불려가 질책을 받았고 그 화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특히 해외 음식을 요구하실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일본 초밥, 북한에서 구할 수 없는 식재료들이 필요했어요. 그럴 때마다 비밀 루트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밀수해 와야 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주방에 출근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기도했습니다. 시식할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혀는 최고 지도자의 방패막이었고 제 목숨은 그분의 안전을 위한 담보였습니다. 밤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는 게 보였어요. 스트레스로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5살 나이에 이미 노파처럼 늙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었으니까요. 김정은 동지의 식성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어느 날은 소박한 북한 음식을 원하시다가 다음 날은 프랑스 고급 요리를 찾으셨어요. 그분의 변덕스러운 입맛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특히 스위스 치즈를 좋아하셨어요. 유학 시절 먹었던 맛을 잊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에멘탈 치즈, 그리에르 치즈. 이름도 어려운 치즈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했어요. 중국 브로커를 통해 밀수하거나 외교관 가방에 몰래 넣어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탈리아 트러플을 요구하셨어요. 백색 트러플이었는데 금값보다 비싼 식재료였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밤을 새우며 브로커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결국 러시아를 거쳐 이탈리아에서 공수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든 비용이 일반 노동자 10년치 월급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외국 요리책을 탐독했어요. 프랑스 요리의 바이블이라는 책부터 일본 스시의 기술까지 밀수로 들여온 요리책들을 밤새워 읽었습니다. 한자와 영어가 섞여 있어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사전을 옆에 두고 하나하나 해석해 나갔어요. 주방에는 세계 각국의 조미료가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허브, 이탈리아 발사믹 식초, 일본 와사비, 태국 피시소스. 일반 북한 주민들은 평생 보지도 못할 재료들이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만지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재료 하나면 굶주리는 사람 몇 명을 먹일 수 있을 텐데. 김정은 동지는 특히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소고기,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송아지고기, 오리고기, 심지어 타조고기까지 요구하셨습니다. 매일 식탁에는 최소 3가지 이상의 고기 요리가 올라가야 했어요. 저는 고기를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명절에나 고기를 먹는데 생선도 까다로웠습니다. 동해안에서 잡은 신선한 생선만 고집하셨어요. 매일 새벽 전용 차량이 원산에서 평양까지 생선을 실어 날랐습니다. 조금이라도 비린내가 나면 전부 폐기 처분되었어요. 한 번은 멀쩡한 광어 20마리가 통째로 버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과일과 채소도 마찬가지였어요. 크기와 모양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사과는 지름이 정확히 8cm여야 했고 토마토는 흠집 하나 없어야 했어요. 특별 농장에서 재배한 것들만 사용했는데 불합격품은 전부 폐기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 동지가 프랑스 푸아그라를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거위간으로 만든 고급 요리였습니다. 문제는 북한에 푸아그라가 없다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고민 끝에 저를 중국 브로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평양 외곽의 비밀 접선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는 푸아그라를 구할 수 있지만 값이 비싸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빼돌린 금반지를 건넸어요. 일주일 후 푸아그라가 도착했고 저는 그것으로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밀수 루트를 이용한 게 들키면 큰일이었거든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외국 식재료 요구는 이어졌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법을 어기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버거웠어요.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어요. 저는 다시 요리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만수대 주방에는 20명의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 최고의 실력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사라진 사람은 김 주방장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어느 날 김정은 동지의 생일 잔치 음식에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김 주방장은 보위부에 끌려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은 박 조리사였습니다. 그는 제 멘토 같은 존재였어요. 프랑스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라졌어요. 죄목은 외국 요리책을 몰래 집에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방 요리사들은 모두 요리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 그만 걸린 거였어요. 이 조리사는 더 황당한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식사하시는 모습을 힐끔 쳐다봤다는 거였어요. 경호원이 CCTV를 분석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를 직접 보는 것도 불경제라는 겁니다. 이 조리사는 그날로 끌려갔어요. 최 조리사는 제 동기였습니다. 같은 나이에 주방에 들어와 함께 고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스트레스로 실수를 했습니다.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시식 때 제가 발견해서 다시 만들었지만 이미 보고가 올라간 뒤였습니다. 최 조리사는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라진 후 남은 건 텅 빈 자리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요. 그들의 로커는 즉시 치워졌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들을 생각했어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을까? 아니면 처형당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되었어요.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어느 날 제 차례가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칼질할 때도, 불 조절할 때도, 시식할 때도 늘 긴장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 사형 선고였으니까요. 주방 분위기는 점점 삭막해졌습니다. 동료들 사이에 대화가 사라졌어요. 점심시간에도 모두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농담도 웃음도 없었어요. 서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밀고자 할지 몰랐으니까요. 새로 들어온 요리사들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선배들이 왜 사라졌는지 소문으로 들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했어요. 로봇처럼 움직이며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주방은 더 이상 요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전쟁터가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지연아, 이곳은 원래 그런 곳이다. 완벽함만이 살아남는 법이지. 우리는 완벽해야 해. 항상 말이다. 하지만 완벽이란 게 가능할까요? 사람인데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점점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매일 칼을 들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외국 음식 요구는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해외 식재료가 필요했어요. 공식 루트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 밀수 브로커들과 접촉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평양 외곽 창광거리 뒷골목에는 비밀 암시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채소 시장이었지만 뒤편 창고에서는 온갖 밀수품이 거래되었어요. 외국 담배, 전자제품, 그리고 식재료들이 암암리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 그곳을 찾았어요. 보이부 눈을 피하기 위해 늘 다른 시간, 다른 루트로 움직였습니다. 브로커 왕 씨는 조선족 중국인이었어요. 그는 북중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물건을 조달했습니다. 왕 씨, 이번엔 프랑스 와인이 필요해요. 보르도산으로요라고 제가 말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격을 불렀어요. 터무니없이 비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몰래 빼돌린 금붙이나 외화를 건넸어요. 거래는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혹시 보이부 함정은 아닐까, 왕 씨가 저를 신고하는 건 아닐까 늘 의심했어요. 한 번은 거래 중에 순찰 경찰이 지나가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 숨어야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밀수 식재료는 주로 중국을 거쳐 들어왔습니다. 유럽 치즈, 일본 와사비, 동남아 향신료. 왕 씨의 네트워크는 광범위했어요. 그는 어떻게든 구해왔습니다. 물론 값은 정상가의 10배, 20배였지만요. 어느 날 특별히 위험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산 고급 사케였어요.
북한과 일본은 적대 관계라 일본 제품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동지가 원하시니 구해야 했어요. 왕 씨도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케가 도착하는 날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만약 이게 발각되면 간첩죄로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케의 병을 두꺼운 천으로 감싸 배낭에 숨겼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방에 도착해서 사케를 아버지께 건넸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연아, 이건 너무 위험해. 다음부터는 이런 건 사절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사절할 수 없다는 것을요. 밀수 루트를 이용하면서 저는 북한의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자력갱생을 외치지만 뒤로는 외국 물건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특히 권력층은 외제품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순이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왕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살아서 뭐해? 중국으로 갈 생각 없어? 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 말을 하다간 즉시 신고당할 수 있었어요. 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나 혼자 들었어. 그냥 아까워서 하는 말이야. 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탈북. 생각해 본 적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좌제로 처벌받을 게 뻔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요. 밀수 식재료를 다루면서 외국 세계를 간접적으로 접했어요. 포장지에 적힌 외국어, 이국적인 향기. 그것들은 저에게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2019년 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보위부에 체포된 거예요. 죄목은 외국 식재료 밀수 및 국가재산 횡령이었습니다. 사실 밀수는 제가 한 일이었는데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신 거였어요. 체포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주방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꼬리를 밟힌 거였어요. 보위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불려가 신문을 받았어요. 누가 밀수를 지시했느냐, 브로커는 누구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 끝없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제가 했다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울부짖으며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보위부 요원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했어요. 한 달 후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평양 시민 수백 명이 동원되어 재판장을 가득 메웠어요. 저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무대 위에 아버지가 끌려 나왔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초췌해져 계셨습니다. 한 달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새고 몸은 뼈만 앙상했어요. 고문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강했습니다. 판사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즉시 집행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옆 사람이 저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곧바로 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어요. 군중은 강제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려 했지만 보위부 요원이 눈을 뜨라고 강요했어요. 반역자의 말로를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쓰러지셨어요.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반역자가 처단되었다고 인민의 승리라고 외쳤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일까, 악몽일까? 하지만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때릴 때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돌아가신 겁니다. 저 때문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좀비처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울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낡은 요리사 모자, 손때 묻은 칼, 그리고 제게 쓴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연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아빠가 선택한 길이야. 너는 살아남아라.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유롭게 살라니 어떻게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나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유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주방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8살에 만수대 주방을 책임지게 된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제가 메워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곧 제가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주방에 출근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에 제가 서 있으면 눈앞이 아찔했어요. 칼을 잡을 때마다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불을 조절할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불 조심해라.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설익는다.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역자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으니까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주방에 있지만 유령처럼 존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특별 만찬을 준비해야 했어요. 메뉴는 프랑스 코스 요리였습니다. 전체부터 디저트까지 12가지 요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이것이 제 첫 번째 큰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주방에서 지냈습니다. 레시피를 연구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시험 조리를 반복했어요. 완벽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실패하면 아버지처럼 될 거라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생일 전날 밤 저는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일 사용할 재료들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푸아그라, 이탈리아 트러플, 스페인 하몽. 세계 각국에서 온 최고급 식재료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식재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의 가격이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을 텐데, 한 사람의 생일 잔치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이 낭비되고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감정을 눌러야 했어요. 생일 당일 저는 새벽 4시에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조리사들을 지휘하며 요리를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온도, 시간, 분량, 1도, 1분, 1g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요리는 캐비어를 곁들인 굴 요리였습니다. 러시아산 최고급 캐비어를 사용했어요. 한 스푼에 일반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캐비어를 굴 위에 올렸어요. 완벽한 대칭이 되도록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했습니다. 메인 요리는 송아지 안심 스테이크였습니다. 프랑스 샤롤레 품종의 송아지 고기를 사용했어요.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구워야 했습니다. 저는 온도계를 들고 1초 단위로 굽기 시간을 체크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디저트는 프랑스 마카롱과 초콜릿 무스였습니다. 마카롱은 크기가 모두 같아야 했고 색깔도 균일해야 했어요. 저는 자로 재가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량품은 즉시 폐기했어요. 드디어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금빛 접시에 하나씩 담겨 나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각 요리를 시식했습니다. 혹시 모를 독극물을 확인하는 의식이요. 매 숟가락마다 죽음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공포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경호원이 왔습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만족하셨다는 전갈이었어요. 주방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십 명이 밤을 새우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제 아버지 같은 사람이 희생되는 이 시스템이 정말 옳은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만찬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 수 없다고요.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탈출을 결심했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만수대는 요새와 같았어요. 곳곳에 경비병과 CCTV가 있었고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탈출은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밤 식재료 창고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 한쪽에 희미하게 무늬 흔적이 보였어요. 페인트로 덧칠해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문틀에 윤곽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저는 주변을 살피고 그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텅텅 소리가 났어요.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페인트를 긁어냈어요. 오래된 나무 문이 나타났습니다. 녹슨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어둠 속에서 계단이 보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저는 핸드폰 불빛을 켜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한참을 내려가니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통로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통로를 따라 걸었어요. 어디로 이어지는 걸까? 혹시 탈출구가 있는 건 아닐까? 한참을 걷다가 또 다른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어요. 올라가 보니 철문이 있었습니다.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가져온 식칼로 자물쇠를 비틀었습니다. 자물쇠가 부러졌어요. 문을 밀어보니 무거웠지만 열렸습니다. 밖은 만수대 뒤편 숲이었어요. 경비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통로가 탈출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통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오래된 도면을 뒤져보니 이 통로는 한국 전쟁 때 만들어진 비상 대피로였어요. 공습 시 김일성 주석을 대피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폐쇄되고 잊혀진 거였어요. 저는 몇 번 더 통로를 탐색했습니다. 출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변 경비 패턴도 관찰했어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경비가 허술했습니다. 그 시간을 노리면 숲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수대를 빠져나가도 평양을 벗어나야 했어요. 그리고 국경까지 가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옛날 밀수 브로커 왕 씨를 떠올렸어요. 왕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탈북 의사를 밝혔어요. 왕 씨는 놀라워하면서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거액의 돈을 요구했어요. 저는 어머니께 물려받은 금목걸이와 아버지의 시계를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왕 씨는 평양에서 중국 국경까지 안내해 줄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국경을 넘으면 중국 쪽에서 받아줄 사람도 연결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보름 후 새벽이었어요. 그날까지 저는 평소처럼 생활하며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고 시식하고 집에 돌아가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알면 말리실 게 뻔했고
혹시 모를 연좌제가 두려웠어요. 저는 몰래 어머니의 사진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남겼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꼭 다시 만나요. 살아서 꼭 모셔갈게요.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작은 배낭에 최소한의 옷과 돈,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어요. 이제 뒤돌아볼 수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며 저는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만수대 주방으로 식재료를 배달하는 트럭들이었어요. 매일 새벽 중국산 수입 식재료를 실은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그 트럭을 이용하면 더 안전하게 평양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트럭 운전사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 리 기사는 조선족이었어요. 그는 북중 국경을 오가며 식재료를 운반했습니다. 왕 씨를 통해 리 기사에게 접근했어요.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리 기사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자신도 죽는다고요. 하지만 제가 제시한 금액은 그의 10년치 수입과 맞먹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리 기사가 식재료를 배달하고 빈 트럭으로 나갈 때 저는 식재료 상자 속에 숨어 함께 나가는 거였어요. 검문소에서는 빈 트럭이라 검사가 덜 철저할 거라고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가능성이 있었어요. 탈출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주방을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을 보낸 곳이었어요. 저도 20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이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간단한 한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국, 그리고 흰 쌀밥이었어요. 화려한 프랑스 요리가 아니라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소박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요리였어요. 혼자 그 음식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을 다시는 못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의 김치, 된장, 쌀, 이 평범한 음식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며 먹었어요.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저는 준비한 배낭을 메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방문을 열고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꼭 다시 만나요. 만수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저를 알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야근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주방에 도착해 비밀 통로로 내려갔어요. 통로를 지나 뒤편 숲으로 나왔습니다. 숲에서 리 기사의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빨리 타. 시간이 없어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트럭 짐칸으로 올라갔어요. 큰 식재료 상자가 하나 비워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웠어요. 리 기사가 상자 뚜껑을 덮었습니다. 숨 쉴 수 있게 작은 구멍을 뚫어놨지만 답답했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수대 정문 검문소를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경비병과 리 기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배달이 없나? 빈 트럭이네. 그래, 어제 다 배달했어. 잠깐 검사하고 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트럭 짐칸으로 다가왔어요. 경비병이 올라온 겁니다. 저는 상자 속에서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렸어요. 경비병이 상자들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상자 바로 옆까지 왔어요. 그때 리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야,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 경비병이 멈칫했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 기사가 담배를 주며 잡담을 시작했어요. 시간을 끄는 거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한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평양을 벗어나고 국경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트럭은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도시 신의주까지는 8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좁은 상자 속에서 웅크린 채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아야 했어요. 중간에 몇 번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리 기사의 능숙한 대처 덕분에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는 경비병들에게 중국 담배를 나눠주며 친근하게 대화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트럭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상자 속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핸드폰 불빛으로 사진을 비췄어요.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탈출하고 있어요. 약속 지키는 거예요. 밤 10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우리 기사가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나와. 잠깐 쉬어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상자에서 나왔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시골길 옆에 있었어요. 우리 기사가 주먹밥과 물을 건넸습니다. 먹어. 힘들 텐데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었어요. 맛은 없었지만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소중했습니다. 30분쯤 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자 대신 트럭 운전석 뒤 짐칸에 숨었어요. 담요를 덮어쓰고 누웠습니다. 조금은 편했어요. 트럭은 다시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벽 2시 드디어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 보이는 국경 도시였어요. 우리 기사는 트럭을 강변 창고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내려. 저기 보이는 다리 밑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배낭을 메고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우리 기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잘 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트럭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압록강이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어요.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기도 했어요. 다리 밑에 가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왕 씨가 소개해준 브로커였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와. 말없이 걸으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강변 갈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고무보트가 숨겨져 있었어요. 이걸 타고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살이 세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트에 올라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평양에 주방도 있었고 아버지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28년이 모두 저기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브로커가 노를 저었어요. 보트는 천천히 강물 위를 미끄러져 갔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안녕, 조선. 안녕, 내 청춘. 안녕, 아버지.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강을 건넜어요. 이제 저는 탈북자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자유였으니까요. 중국 땅을 밟았지만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되어 처형당할 게 뻔했어요. 브로커는 저를 근처 안가로 안내했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여관이었어요. 사흘 동안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중국어를 못하니 들키면 바로 신고당할 테니까요. 좁은 방에 갇혀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또 갇혀 있다니 아이러니했어요. 브로커가 다음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베이징까지 가야 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신의주에서 베이징까지는 1000km가 넘었습니다. 기차를 타야 했어요. 문제는 신분증이었습니다. 기차표를 사려면 중국 신분증이 필요했어요. 브로커는 위조 신분증을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을 요구했어요. 저는 남은 돈을 모두 건넸습니다. 이틀 후 위조 신분증이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여성의 신분증이었어요. 사진은 비슷했지만 이름과 나이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리메이와라는 중국인이 된 겁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외워야 했어요. 브로커가 기차역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역 앞에서 그는 마지막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어요. 절대 말하지 마라. 중국어를 못하니 들키면 끝이다. 표정 관리 잘해라. 너무 긴장하면 의심받는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기차표를 사는 게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에게 신분증을 건넸어요. 직원은 신분증과 제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위조를 알아차린 걸까? 하지만 직원은 표를 끊어주었습니다. 플랫폼으로 가는 길에 공안 검문이 있었습니다. 무작위로 승객들을 세워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 애썼습니다. 공안이 저를 쳐다봤어요. 멈칫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다행히 세우지 않았어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옆자리에 중국인 아주머니가 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듣지 못한 척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주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낯선 땅이었습니다. 간판도 사람들도 건물도 모두 달랐어요. 저는 정말로 북한을 떠난 거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중간에 몇 번 기차가 멈췄습니다. 역마다 공안이 올라와 검문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잠든 척했습니다. 다행히 깨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까지는 아직 멀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기차 안불이 꺼지고 승객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만약 잡히면 어쩌지? 베이징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한국에 정말 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기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식당 칸에 가면 말을 해야 할 테니까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빵을 하나 건넸습니다. 먹으라는 제스처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어요. 기차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인파에 섞여 역을 빠져나왔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말을 해야 했으니 걸어갔습니다. 지도를 보며 1시간을 걸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조선족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거예요. 목사님은 따뜻한 국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조선족 교회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셨어요.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을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목사님은 한국 대사관과 연락을 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대사관에 갈 수는 없다고 했어요. 중국 공안이 대사관 주변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대사관 직원이 비밀리에 나와서 저를 만나기로 했어요. 며칠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경위를 물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수대 주방에서 일한 것, 아버지의 처형, 그리고 탈출 과정까지요. 직원은 놀라워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만수대 주방 출신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제 증언이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절차를 밟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동안 교회에 숨어 지내야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참으면 되니까요. 교회에서 지내며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었고 원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노트북으로 한국 드라마와 뉴스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사회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한국을 보며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허가가 떨어졌어요. 대사관 직원이 가짜 여권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중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거였어요. 공항까지는 대사관 차량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꿈만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만수대 주방에서 김정은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니요. 다음 날 아침 목사님 부부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가서 잘 살아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른 탈북자들도 도와주세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 도시에서 한 달을 보냈지만 이제 떠나는 겁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곳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마지막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어요. 출국 심사 때 긴장하지 말고 질문에는 간단히 대답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넸어요. 심사관은 여권을 확인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라고 중국어로 물었어요.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관광이라고요. 심사관이 몇 가지 더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손에 땀이 났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에 도장을 찍고 돌려주었어요. 통과한 겁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비행기를 타는 거구나. 한국으로 가는 거구나.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중국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약속 지켰어요. 자유를 찾았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며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저를 조사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석 달간의 신원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제 과거, 가족관계, 탈북 경위 등 모든 것을 캐물었어요. 특히 만수대 주방에서의 경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김정은의 식성, 주방 시스템, 식재료 조달 방법 등 세세한 것까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권력층의 사치와 일반 주민의 굶주림, 그 극명한 대비를 말이에요. 조사관들은 제 증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만 사회 적응 교육이었어요.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취업 준비 등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특히 사람들의 빠른 말투와 경쟁적인 문화가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느리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빨랐어요. 하지만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겁니다.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는 주방이 있었어요. 저는 그 주방에서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였어요. 북한에서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그 맛을 재현하려 애썼습니다. 맛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찌개를 먹으며 울었습니다. 그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얼마 후 탈북민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세미나에서 증언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세미나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만수대 주방에서 김정은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푸아그라, 이탈리아 트러플, 일본 와규. 세계 최고급 식재료로 매일 호화로운 식사를 만들었어요. 한 끼 식사 비용이 일반 북한 주민 1년치 생활비와 맞먹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 시간에 북한 주민들은 풀뿌리를 캐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갔어요. 하지만 만수대 주방에서는 멀쩡한 음식이 조금만 흠이 있어도 버려졌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밀수를 하다 처형당한 이야기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탈출했는지도 말했어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언이 끝나자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북한의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여러 곳에서 증언 요청을 받았습니다. 학교, 교회, 시민단체. 저는 가능한 한만히 참석했어요. 제 이야기가 북한 주민들을 돕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만수대 주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가 만들었던 요리들을 재현하며 설명했어요. 이 음식 하나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 권력층의 사치를 직접 본 거니까요. 저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런 체제에 협력했다고요. 하지만 이해했어요. 그들의 비난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요리로 말하는 진실,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증언 활동을 하면서 저는 생계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대 주방 경력은 이력서에 쓸 수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탈북민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방장의 보조로 일하며 한국 음식을 배웠어요. 북한 음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조미료도 다르고 조리법도 달랐어요. 하지만 요리 실력은 인정받았습니다. 반년 후 작은 북한 음식점에서 주방장 자리를 제의받았습니다. 탈북민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북한 전통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평양냉면, 온반, 두부밥. 고향의 맛을 재현했어요.
손님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진짜 북한 음식을 처음 먹어본다고 했어요. 저는 요리를 내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음식이 북한에서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요. 음식을 통해 북한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1년 후 저는 제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제 꿈이었어요. 간판에는 자유의 식탁이라고 썼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먹을 수 없었던 음식들을 여기서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의미였어요. 메뉴는 특별했습니다. 북한 전통 음식과 제가 만수대에서 배운 고급 요리를 섞었어요. 평양냉면에 트러플을 올리고 두부밥에 캐비어를 곁들였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이었어요. 손님들은 독특한 조합에 놀라워했습니다. 맛있다고, 신기하다고 했어요. 저는 각 요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트러플이 북한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를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이런 음식을 만드세요? 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순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북한 권력층의 사치와 주민들의 굶주림, 그 극명한 대비를요.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만수대 출신 요리사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꿈에 대해서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북한 공작원으로 의심받기도 했어요. 협박 전화도 받았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라고요. 무서웠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보안을 강화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식사 후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는 만수대 주방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보다 10년 먼저 탈북한 선배였어요. 우리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선배는 말했습니다. 박 주방장님 따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리 잡아서 기쁘다고요.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선배의 소개로 탈북 요리사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북한 각지에서 온 요리사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돕는 모임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만수대 주방의 비밀들을요. 어느 날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조리학과 학생들에게 북한 음식 문화에 대해 강의해 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강의실에 섰을 때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보였어요. 저는 요리 시연을 하며 설명했습니다. 북한 음식의 특징, 지역별 차이, 그리고 권력층 음식과 일반 주민 음식의 차이를요.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답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요리를 가르치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날이 꼭 올 거예요. 우리 함께 준비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역할이 무엇인지를요. 단순히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 북한을 알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자유를 얻은 이유이고 살아가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자리 잡은 작은 요리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유의 레시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북한 음식과 세계 각국 요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학생들은 다양합니다. 탈북민 청소년들, 요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까지요. 저는 그들에게 요리 기술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음식 뒤에 숨은 사연들을요. 어느 날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수대 주방에서 만든 음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만든 마지막 평양냉면이에요. 그날 저는 학생들에게 평양냉면을 가르쳤습니다. 육수 끓이는 법, 면발 뽑는 법,
고명 올리는 법. 하나하나 정성껏 알려주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셨던 그대로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따라했습니다. 완성된 냉면을 맛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맛이었어요. 학생들은 맛있다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 맛 속에는 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의 삶이 담겨 있다고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역사라고요. 주말에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들에게 요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존 기술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그 나이에 생존을 위해 요리를 배웠으니까요. 한 청소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통일되면 평양에 식당을 열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때 선생님도 함께 갈게. 어느 날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에 계신 친척을 통해 간신히 연락이 닿은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잘 살고 있구나.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통일되면 제일 먼저 모시러 갈게요. 그 전화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을 만큼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요리 학원을 확장하고 책도 출판했습니다. 만수대의 비밀 레시피라는 제목으로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북한 권력층의 식탁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저는 인터뷰와 강연으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이 관심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어요.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압록강에서 만수대로, 만수대에서 이곳까지. 제 인생은 강을 따라 흘러왔네요. 이제 저는 자유로운 강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식탁을 위해 요리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합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내일 수업에 새로운 학생이 온다는 메시지였어요. 만수대 출신은 아니지만 북한 고급 식당에서 일했던 요리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네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두부구이였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메뉴였습니다. 상을 차리고 아버지 사진 앞에 밥 한 그릇을 올렸어요. 아버지,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이구나.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지요. 저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만수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빛나는 사람이에요.